자, 우리 이제 즐거운 몇 강이죠? 네, 6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대국가 마지막 파트가 시작이 될 건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중국사하고 한국사 다 배웠잖아요. 이제 일본사, 동남아시아사 배우고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번 시간은 조금 생소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연표부터 확인해 볼 건데 저번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야. 이거 다 배웠고요. 이제 노란색 처진 부분만 외울 겁니다. 야요이 시대는 조금 늦게 시작이 됐었다라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고, 베트남사는 처음에 반란국, 어우랑 왕국, 남비엣까지 계속 발전해 오고 있다. 네, 그렇네요. 좋고요.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 다음에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최초의 정권 등장했었고,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된다 했어요. 다이카 개신 645년 정말 중요한 일본의 개혁인데요. 이 개혁 때문에 일본이라는 국호와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라 시대라고 하는 거 8세기 초에 시작이 됐었고요. 수도가 어디? 헤이조쿄. 맞아. 헤이조쿄. 일본사는 무조건 수도 외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헤이조쿄 나라 시대, 그 다음에 헤이안쿄 헤이안 시대. 각각 수도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비엣이라고 하는 거는 쭉 계속 이어져 오다가 결국에는 한나라 때 그게 설치가 되면서 중국 지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어져 오다가 나중에 뭐 레왕조, 리왕조, 쩐왕조 이런 거 등장하게 되면서 발전을 계속 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사 내용부터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본사는 내가 연표를 좀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너희는 표로 돼 있어서 참 좋겠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시대가 야요이 시대인데요. 저는 요거부터 일단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희는 안 적어도 돼. 자, 일본에서는 가장 제일 먼저 등장했었던 게 바로 조몬 시대라는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조몬 시대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석기 시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석기 시대에는 다른 일반적인 상식을 떠올리면은 농경이 시작이 되지. 우리나라 일반적인 상식으로 치면은 농경이 시작이 되지. 근데 일본은 조몬 시대 때 농경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거의 발달되지 않고요. 한 야요이 시대 정도에 가서야 벼농사나 이런 농사를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농사를 안 지은 건 아니야. 농사를 짓긴 지었는데 아주 극히 소수만 지었고요. 대부분 사냥과 채집을 계속하면서 먹을거리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시대가 등장하니 그게 바로 야요이 시대. 자, 우리 야요이 시대 때부터는 이제 청동기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뭐가 도입이 됐었냐면, 봐봐. 금속기 제작. 그러니까 뭔가 금속 가지고 만드는 그런 기술이 일단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또 뭐가 도입이 됐냐면 벼농사 기술도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금속기 제작 기술과 벼농사가 같이 도입이 된 시기가 야요이 시대인데 왜 그럴 수 있었을까? 누구로부터 받아들인 걸까? 백제나 가야나 다른 그런 한반도에 있었던 문화들을 가지고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야요이 시대는 보통 우리가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3세기니까 삼국시대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계속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게 일단 야요이 시대의 특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요이 시대 때부터 다양한 국가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0여 개, 정말 많은 100여 개의 소국이 등장했다.
100여 개의 소국이 등장했었던 게 야요이 시대의 일단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가장 강력했었던 그런 국가는 야마타이국이라고 하는 국가였는데 그 야마타이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였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태자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히미코 여왕이라는 사람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3번 히미코 여왕의 당시 야마타이국 이 특히 발전했었던 그런 국가였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야요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최초의 정권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정권이 바로 무슨 정권? 야마토 정권. 얘들아, 야마토 정권이 등장한 거는 이제 3, 4, 5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 나가게 되는 건데 이 3, 4, 5세기, 6세기 이 정도에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시대가 전개되고 있을 시기였을까?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한국사 때 배운 상식을 떠올리면은 특히 일본과 제일 사이가 좋았던 국가가 뭐였을까? 2개 있는데 백제랑 가야예요. 왜? 제일 가까워요. 신라는 그렇게 많이 교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마토 정권 시기에 1번 한반도에서 이주해서 간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 글자로 무슨 인이라고 부르게? 도외인이라고 불러요. 전에 잠깐 설명했었는데 그 도외인이 많이 갑니다. 혹은 도래인이라고 가르치는 교과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외인을 적극적으로 기용했다라는 이야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외인, 당시에 외로 건너간 사람들을 우리가 일컫는 말인데 다양한 만드는 기술들 같은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특히 얘들아, 가야에서 정말 잘 만들었던 게 뭐게? 잘 기억 안 나나? 토기거든요. 토기를 특히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스에키 토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만드는 데 영향도 줬었고 다양한 도자기나 공예나 이런 기술들이 전래가 돼가지고 그런 장인 문화 같은 것도 살짝씩 보이는 게 이 야마토 정권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너가 잘 얘기했었는데 쇼토쿠 태자 있지? 고구려에서 스승이었던 사람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어가지고 가르쳐준 일도 이 당시에 있었고 그 정도로 다양한 문화들이 삼국시대로부터 전래된 시기가 야마토 정권 시대였고요. 특히 어떤 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했었다고 얘기했었는데 전에 세계사 할 때 아스카 기억나요? 아스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다 해서 아스카 문화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 시기는 요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자, 특히나 백제 가야와 교류하였다. 백제 가야. 그래서 불교 같은 것도 들어오고 다양한 것들이 전파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3번째 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야마토 정권 시기에는 호족 연합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그런 부족들의 만남이었는데 야마토 정권 시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그게 발달해요. 호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게 되면서 호족들이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일어난 귀족 중심의 사실 문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시기가 나중에 후기 정도에 가면, 중기 정도에 가면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걔네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냐면 무덤을 크게 만들었어요. 대따 커요. 무덤 한 번 보려면은 카메라에 안 담겨. 그거 한 0.5로 이렇게 담아야지 겨우 보일 정도로 겁나 큰 무덤이 만들어집니다. 그 무덤이 왜 만들어졌냐? 나 이 정도다. 나 이 정도 된 사람 나 죽어서도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거를 좀 과시하기 위한 형태가 아니었나.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다이센 고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다양한 큰 고분 같은 게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있었는데 우리가 요거를 전방 후원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무덤을 가보면요,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그 동그란 부분에는 사람의 시체가 묻혀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사각형인 부분은 뭐가 있냐면 제사의식을 담당하는 그런 곳이었고, 그런 식으로 통틀어서 전방 후원분이라고 우리가 그 고분을 부르게 됩니다. 됐니? 굿. 이게 야마토 정권. 자, 야마토 정권 시기에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계속 뭐라 그래야 되지? 외교 사절단? 외교관? 이런 사람들을 파견을 시켰단 말이야. 특히 이 당시에 야마토 정권 시기에는 삼국시대가 존재하고 있다 그랬었지. 그래서 신라에도 사신을 보냈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신라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수나라에 보낸 거는 수사, 당나라에 보낸 거는 견당사, 이런 사람들을 보냈었는데요. 그게 다이카 개신의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이카 개신 645년 때 있었던 일, 7세기 정도 가면은 당나라가 특히 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 시기에 1번 수나라에 보냈던 사신을 견수사라고 부르고, 견당사는 당나라에 보낸 사신을 얘기하겠죠. 견수사와 견당사를 파견하면서 적극적으로 문물들을 받아들여 오고, 당시에 율령체제나 아니면 다양한 그런 문화들도 전파가 되었던 시기가 이 다이카 개신이 일어난 야마토 정권 시기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이카 개신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요거야.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가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일본 국호. 그리고 당시에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도 이때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에서는 정말 큰 개혁이 또 나중에 일어나게 될 건데, 그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죠. 그 정도의 버금갈 정도로 정말 유명한 개혁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이 당시에 또 했었던 게 뭐냐면 토지제도, 그 다음에 조세제도, 이런 것도 정비합니다. 그리고 천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체제가 확립이 됐어요. 그게 요거 덕분이야. 그래서 중앙집권체제, 확립, 이게 마지막이야. 이렇게 됐었던 게 당시 다이카 개신의 영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어져 오던 그런 다이카 개신 야마토 정권은요, 결국에는 나중에 헤이조쿄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면서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된 시대를 우리는 나라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나라 시대는 당시에 헤이조쿄로 천도하기 시작한 시기 그날부터를 일컫는 표현이고, 당시 8세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헤이조크를 중심으로 발달을 해왔었고, 나라 시대 때는 견당사 같은 것도 활발하게 파견시키면서 잘 발달해 오고 있었어. 근데 나라 시대가 무너지고 나서 등장한 헤이안 시대 때는 살짝 바뀌어요. 자, 헤이안 시대 때는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 당시에 당나라가 휘청휘청거리게 되면서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의 롤모델이었던 당나라는 더 이상 나의 롤모델이 아니겠죠. 내가 그래서 전에 얘기했었지. 나를 롤모델로 삼는 제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내가 나락을 간 모습을 보면 나를 더 이상 롤모델로 삼지 않는다고. 똑같아. 그동안 일본의 롤모델은 누구? 당. 그래서 당을 거의 짝사랑하듯이 너무 사랑하고 있었는데, 당나라가 지금 무너질 위기야. 그럼 얘를 똑같이 따라했다가는 얘네 목숨도 조져진다라는 걸 알고 있겠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당나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지금 발달된 우리 문화, 우리 풍습, 이게 지존이다. 이름 안 쓰기로 했지. 너무 올드해 보이니까. 이게 너무 짱짱이다. 이게 고트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헤이안 시대 때 발달했었던 게 뭐? 국풍문화. 우리나라의 풍습이 제일 짱짱이다.
보트다. 그래서 우리의 풍습인 다양한 문자도 제작하고 우리만의 그런 문화, 전통 문화 같은 것도 발달시킵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국풍문화의 대표적인 게 가나 문자라고 쌤이 전에 얘기했었지? 그래서 히라가나, 가타가나 라고 하는 것도 다 국풍문화에 해당하는 문화였다 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일본사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자, 그래. 좋아. 처음에 야요이 시대 때 들어왔었던 게 무슨 동사 기술? 야요이 시대 때 들어왔었던 게 무슨 농사 기술? 벼농사 기술.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어떤 정권? 야마토 정권. 이 야마토 정권 시기에는 다양한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여 왔지. 어떤 나라로부터? 삼국시대의 어떤 나라로부터? 백제, 가야 이런 국가들로부터. 그래서 그때 건너갔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도웨인 혹은 도레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전에 건너간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마토 정권 시기에 건너간 사람만을 일컫는 게 아니라 그냥 야요이 시대 때도 건너간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야마토 정권 시기에 7세기 645년에 했었던 개혁이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 국호를 뭘로? 일본으로. 그 다음에 천황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를 정비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라 시대는 수도가 어디? 헤이조쿄. 헤이안 시대 때는 헤이안쿄. 헤이안 시대 때는 견당사 파견을 멈추고. 그래서 발달했던 게 무슨 문화? 국풍문화. 너무 잘한다. 이제 동남아시아로 떠나봅시다. 우리 일본 열도는 1번이었으니까 2번.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장. 이 동남아시아는 나도 처음 가르쳐 보는 것 같아. 왜냐면 동아시아사에서는 베트남사가 그냥 남비에 딱 한 줄 들어가 있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베트남사를 완전히 너희들한테 다 외우게 시키려고 작정을 했나 봐. 자, 1번.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반랑국이라고 하는 국가부터 시작합니다. 반랑이라고도 교과서에 적혀 있는데 반랑국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반랑국은요, 어떤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게 되냐면 제일 먼저 등장한 국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반랑국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더라. 청동기 문화가 바탕이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반랑국이 무너지고 나서 세워진 게 어우랑 왕국인데요. 어우랑 왕국은 특히 좀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기록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좀 많이 없어서 어우랑 왕국은 뺄 거고요. 교과서에도 없더라고요. 그냥 어우랑 왕국이 있었다 정도만 교과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구나. 오케이?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남비엣이라고 하는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남비엣은 좀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남비엣은 다른 말로 남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당시에 중국에서는 이 남비엣이 존재할 때 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1번. 남비엣을 건국했던 사람은 바로 조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타. 안 좋다. 싫다. 악플 달리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조타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는데 당시 베트남어로 하면은 찌에우다.
찌우다, 좋다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당시에 이 남비액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지역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베트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 거야? 무슨 아시아야? 동남아시아지. 동남아시아랑 중국이랑 중개무역을 할 때 이 남비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개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해서 요거를 한번 적어봅시다. 자, 동남아 그리고 중국 사이에 중개무역을 했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하나가 있다. 남비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 한무제 때? 망하지. 그래서 한무제 때 결국에는 9개의 군을 설치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한무제 공격으로 결국에는 9군이 설치되면서 중국 지배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왕조는 레왕조, 리왕조, 쩐왕조 하다가 응우엔 왕조가 등장하고 응우엔 왕조 때 결국에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사이공 조약 이런 거 맺고 결국에는 나중에 독립하게 되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됐슈? 얍. 그러면 3번. 자, 우리 이제 남비에까지 아주 잘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 거냐면은 캄보디아 지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요. 자, 바로 부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남이 일단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 우리가 요거를 다른 말로 푸난이라고도 불러요. 푸난, 부난.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남은요, 당시 캄보디아 지역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의 메콩강이라고 하는 강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메콩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일단 적어볼게요. 메콩강의 하류 지역에서 성장을 했었고 이 메콩강 하류 지역에서 특히 발달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세계시민과 지리 아마 배운 친구들은 알 텐데 삼각주 알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퇴적이 되면서 정말 비옥해진 땅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도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는 게 있어서 특히 나일강이 비옥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너무 잘 아네요. 그래서 이 메콩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삼각주가 발달해서 특히나 비옥한 땅으로 농업이 발달했어요. 자, 그래서 이 메콩강 지역을 중심으로 부남 지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다 이런 것 때문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인도도 연결할 수가 있었기에 인도, 동남아, 중국을 다 연결했어. 중개무역을 한 겁니다. 인도, 동남아, 중국을 연결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했었는데 특히 얘네들은 해상무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었어. 그래서 그 항구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은 유적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옥에오 유적이 있습니다. 이게 해상무역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유적이야. 그래서 여기를 발전시키면서 많이 교류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나중에 참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참파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중국사 배울 때 우리 전에도 아마 들어봤을 거야. 참파벼? 기억나지? 그게 여기에서 나온 벼 이름입니다. 그래서 참파벼로 유명한 참파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도 중개무역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은 중국에 사절단을 파견을 했어요. 중국에 사절 파견? 그러면서 엄청나게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슈? 오케이. 자, 지울게요. 아니에요.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질문할게. 자, 제일 먼저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베트남 지역에 존재했었던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최초의 그런 국가는 뭐? 랑이라고 하는 반랑국이 위치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우리 다루진 않았지만 교과서에 간략하게 적혀 있는 어우락 왕국, 그 다음에 비중 있게 다루는 비에. 걔네들은 당시에 중국의 어떤 국가랑 교류했었다고? 한나라랑 교류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한나라한테 어떻게 됐다? 뒤통수 맞고 결국에는 몇 군? 9군 설치되었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 뭐. 그 다음에 부남. 여기는 어느 강을 중심으로? 메콩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어떤 항구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오에오. 그렇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동아시아 문화권.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자, 동아시아 문화권 1번. 자, 일단 어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빈공과라고 들어봤어요? 빈공과. 아마 좀 생소한 단어인 것 같은데 우리가 들어보긴 아마 했을 거야. 왜냐하면 이 빈공과 한국사 할 때 좀 다뤘었거든요. 특히 이 빈공과에 합격했었던 사람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뭐에 합격한 건지, 이게 그래서 뭐가 좋은 건지를 애들이 잘 모르는 상태로 한국사를 배워버렸어.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빈공과는 당나라 때 있었던 제도예요. 당나라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어떤 나라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당나라겠지,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공무원 다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거의.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빈공과를 실시하게 되면서 이 빈공과는 다른 나라의 사람, 유학을 온 사람들도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런 제도가 빈공과였기 때문에 최치원이 빈공과에 합격했다라는 거는 최치원이 신라 사람이지만 어느 나라의 관리로 선택됐다? 그거예요. 당나라 관리로 선택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 외국인이 관료로 활동하는 것, 그걸 우리가 빈공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합격해야지 관료로 활동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빈공과에 합격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인물. 뭐 최치원은 너무 유명한 인물이고요. 또 중요한 사람 중에서 뭐가 있냐면 고선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선지.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힌트를 찾아볼게요. 고씨네요?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고로 시작하는 우리나라 고구려? 고구려 사람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안록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록산도 되고요. 안록산도 되는데 교과서에 안록산이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표기할게요. 자, 안록산 많이 들어봤죠?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 안사의 난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또한 해외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다른 나라 사람이야. 한 분은 돌궐인이셨고 한 분은 또 이란 계통의 분이셨는데 결국에는 빈공과에 합격하면서 당나라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공통 요소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제일 먼저 율령체제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율령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일본에서는 이관팔성체제라고 하는 거를 다이호 율령 701년에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삼성육부라는 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발해 같은 경우에도 삼성육부가 존재했었고, 고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꿔서 하나의 성을 줄였지. 몇 성? 이성육부 체제. 그런 거를 받아들였던 게 율령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유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한자, 이런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율령, 유교, 불교, 한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필기를 해둘 건데, 당시에 수도의 특징이 뭐였냐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안이 수도였잖아. 걔네들도 계획 도시였어. 계획해서 만들어낸 그런 도시였는데 그 장안성을 모티브로 따가지고 만든 게 발해의 상경성이라는 성이 있고 계획 도시예요. 그리고 그 장안성을 또 모방했었던 게 일본의 헤이조쿄입니다. 어느 시대 때의 수도였지? 헤이조쿄 시대? 나라 시대. 나라 시대였고요. 그래서 그러한 장안성과 헤이조쿄와 상경성이 공통적으로 또 비슷한 요소라는 것도 추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교과서 자세히 보시면 아마 성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배치도 뭔가 그런 그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각각 차이점이 뭔지, 이게 어느 나라 건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우리 15페이지 밑에 있는 불교인물 심화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불교인물 심화는 다음 시간에 불교 파트 배울 때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으로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오늘 약간 배우면서 하나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 게, 위진남북조 시기, 춘추전국 시대 시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잖아.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루하루가 되게 고달프게 살아가고 언제쯤 이 삶이 끝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갔거든. 근데 그런 시대도 영원하지 않지. 그러니까 언젠간 끝나고 통일되면은 좀 찬란한 시대가 찾아오면서 또 삶이 좀 나아지고 이런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역사가 약간 좀 그래요. 반복되는 시기가 보면은. 근데 약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 우리 되게 유명한 명언이 있지.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런 말이 있잖아. 나는 그 말에 정말 동의하는 게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너무 힘들어. 나 죽고 싶어. 진짜 이렇게 살다가는 사는 게 아닌 것 같아. 라는 시기가 찾아와. 근데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행복하더라도 자만하지 말라는 거야. 이것도 영원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는 좀 이런 걸 너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싫어질 때가 있고 정말 미워지고 막 시험 공부 너무 열심히 하려고 일어났는데 12시야. 이럴 때 정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 정말 미친 새끼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렇게 안 사라지거든. 그런 괴리가 느껴질 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내 자신이 싫어지고 내 자신이 정말 짐승 새끼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특히 고3 때 되면은 그게 더 심해지거든. 근데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만큼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자신을 더 그렇게 가혹하게 대한대. 그러니까 너희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힘들잖아. 그럼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예체능 하는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 너가 지금 힘들다는 거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발전이 있기 때문에 너가 너무 자신한테 좋은 걸 베풀어 주고 싶어서 사랑해서 그렇게 좀 느끼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보자. 영원한 건 절대 없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어차피 난 이러면서 내가 얘기해 줬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꼭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할 때 힘들면 너무 잘하고 있다. 나 진짜 서울대 갈 거야. 나 서울대 가가지고 300억 벌어가지고 나 은퇴하고 매일 마라탕 시켜 먹을 거야. 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아시겠죠? 문제 하나만 풀고 끝냅시다.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 교재 17페이지 8번 문제예요. 자,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네요. 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645년에요.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가를 추진했대요. 645년. 일단 첫 번째 힌트가 들어왔네. 아하, 야마토 정권 시기고요. 중앙집권 체제를 갖췄다. 오, 좋아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국호를 정했네. 그리고 천황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대. 야, 힌트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일단 어떤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그것이 다이카게시. 자, 그러면 다이카게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1번 나라시대 시기에 이루어졌다. 700년 넘어서야 나라시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기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1번 X. 율령에 따라 이관팔성 체제가 실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701년 정도에 실시된 다이호 율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관이라고 한다면은 신기관하고 태정관, 그 다음에 밑에는 뭐 다양한 성들이 있는 그런 체제. 그런데 다이카게신하고는 설명이 안 맞고요. 토지제도와 조세제도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 4번. 자, 가가 일어난 시기에 일본에서는 국풍문화가 발달하였다. 얘들아, 국풍문화가 발달했던 시기는 무슨 시대야? 헤이조쿄 아니에요. 헤이안쿄. 헤이안 시대. 자, 그러니까 헤이안 시대이기 때문에 야마토 정권 시기에 일어난 다이카게신과 시대의 괴리가 있죠? 정답은 3번이니까 4번이 일단 제끼고요. 5번. 가가 일어난 시기에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는 위만의 집권과 동시에 철기가 보급. 너무 시대가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위만이 집권했던 시기는 고조선 시기고, 그러면 다이카게신이 일어났었던 야마토 정권 시기에는 한반도에 뭐가 있어야지 정상이야? 삼국시대지. 그러니까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